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담당한 부분은 가장 가까운 시대입니다.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바로 우리 세대의 기독교 학교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 세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개통 있게 또 그 운동을 주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특성을 나타내 보였는지, 이런 부분을 역사적인 발전, 특히 운동으로 발전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은 한 세대 안에 일어나는 아주 실험학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20, 30년 안에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서 그동안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실태조사, 세 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주 깊은 부분까지 유형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현 실태를 적절하게 잘 표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학교와 관련된, 기독교 대안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 실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과 관련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두 가지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사 및 교육 철학적인 방법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배경이라든지 발전의 양상이라든지 선구자와 촉진자 등등 이와 같은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기독교 교육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뜻하는 바는 기독교 학교 교육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것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루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게 다루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운동의 발전과 학교 유형,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운동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대안학교 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하게 기여한 선구자들과 촉진자들과 관련된 얘기로 쭉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운동을 먼 배경과 그리고 또 가까운 배경으로 좀 더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먼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도전 자체가 가능하도록 만든 그와 같은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육사를 살펴보면 사학 설립의 자유, 사학의 지위와 그 기여,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늘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이전에도 사학은 장려된 그와 같은 교육의 활동이 되어 왔습니다. 사학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사학은 늘 항상 관학과 더불어서 중요한 국민교육에 기여했던 그 같은 기관이었다고 하는 점. 다음, 한국 근대 교육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한말에 근대 교육을 위한 학교가 필요했지만 조정은 이와 같은 학교를 국가 전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록 당시 조선사회의 세계관과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미션 스쿨을 공인하죠. 인정하고 장려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의 미션 스쿨에 대한 공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의 전통 가운데 보면 그 이전과
연속 성장 가운데 사학이라고 하는 점은 항상 부정되어 온 것 아니라고 하는 점을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미션 스쿨은 복음화와 더불어서 이제 민주적인 의식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민족 독립 운동에 크게 기여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일제 강점기 동안에 관학 혹은 정부에 의하여서 시도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정통성이 없는 그와 같은 학교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기 동안에는 관학이 정통성 있는 학교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학이 민족 교육 입장에서 정통성 있는 학교가 되어왔다고 하는 점을 해방 이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해방 이후에 한국의 현대 교육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의 기여는 지대합니다. 앞선 우리 박상진 교수님의 여러 발표 내용 안에서도 나왔지만 한국 사회 안에 이제 국공립학교가 교육을 전체 책임질 만한 그와 같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기중등 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장려되던 그와 같은 형편이었죠. 이 같은 시기 가운데 역시 복음화, 학원 선교와 더불어서 민주주의 발전, 산업화 인재의 양성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크게 기여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인 닫힌 교육제도 안에서 통제가 만들어낸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교과 교육을 지나치게 표준화하고 그리고 또한 표준화된 시험으로 입시에 이어지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획일적인 체제 자체가 이제 큰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중에 이와 같은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표준화된 시험 때문에 사교육이 크게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교육의 학원들도 늘어나고 사교육의 여러 가지 참고 자료라든지 아니면 시험지라든지 혹은 진단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다양한 방법의 사교육이 번창하게 되는데, 이런 사교육이 한편으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공립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 같은 자신감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학교 교육의 위기, 학교 비판의 이러한 국가 통제의 획일적인 교육 자체가 개인들의 자기 실현을 위한 충분한 교육적인 기회 제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국가 이념을 강화하는 것 같은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학교 비판 이론, 그리고 또 대안학교 운동, 연륜교육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대안학교 운동,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먼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슬라이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좀 더 가까운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영어 교과의 지위 변화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영어 교육이 초등학교까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영어 듣기 시험이 강화된다든지 대학 입시에서 국제화 특별 전형이 이렇게 발전된다든지 1990년대에 소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세계화 열풍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영어가 아래쪽까지 쭉 내려옴으로써 종기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고등학교의 진학이라든지 소위 대학 입시에 있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인센티브가 되는 그와 같은 시기를 맞게 됐죠. 이와 같은 조건이 한편으로 보면 일찍이 영어권 교회로부터 선교의 국가가 됐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어권 세계화의 교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는 기독교계의 자극을 준 거죠. 1차적으로는요, 메리트, 장점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이후에 해외 선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교포 사회 안에서 한인교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해외 주재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선진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가 확장되고 신학 유학생들이 급속하게 늘어가면서 이제 그 주재원들이나 한인들이 교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그 교포교회가 결국은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한 소개의 배경, 학교에 대한 소개의 배경이 되고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돌보는 것과 같은 기능이 교포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독교 선교, 해외 선교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선교사들이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자녀들의 국제교육, 국제학교 진학이라든지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꼭 선진국이 아니어도 선교지에 있는 소위 국제학교라든지 기독교 학교 안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점에 대한 이해가 확장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험한 게 결국은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도 한국의 사립학교와는 달리 기독교 사립학교와는 달리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위에서 인가받은 형태로서 교육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점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립학교보다도 더 좋은 여건 가운데서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하게 됐고 또 초기 유학생들을 통해서 인성회복이라든지 학업 성취라든지 영어 구사 능력의 현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배경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배경은 기독교 학교, 기독교 사립학교 안에서의 이제 기독교 신앙교육의 한계, 갈등 이런 게 점진적으로 크게 된 배경 가운데 이제 1980년대에 대학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거죠. 1980년대 기독교 세계관 교육운동이 1990년대 가면 기독교 대학운동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2000년대에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배경은 이처럼 영어 교과의 진입영화 그리고 또 해외에서 경험한 기독교 학교 교육의 경험 그다음 기독교 세계관 교육운동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촉발하게 만든 아주 가까운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네, 넘겨주십시오.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운동의 발전과 학교 유형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최근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활발하게 발전했는데 그 현황은 이미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의 세 차례의 실태조사 그리고 최근의 3차 실태조사에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958년에 최초의 대안학교로 인정받는 풍무농업기술고등학교 이후에 동방학교 이런 학교가 이제 1997년부터 1958년 1987년에 설립이 됐지만 이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개에서 4개 사이의 학교가 이렇게 쭉 설립됩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2년부터는 매년 20여 개의 학교가 지속적으로 설립됩니다. 2009년에 드디어 세 자리 숫자라고 할 수 있는 124개의 학교가 설립되고요. 2016년 현재 265개, 2017년 추가까지 합치면 279개 정도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3차 실태조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지역 분포를 보면 경기도,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인구 분포, 그리고 또 기독교 인구 분포, 그리고 또 학교 교육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또 실제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 네, 좋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대안학교는 이제 우리가 이 대안학교의, 기독교 대안학교의 운동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형화하는 작업, 어떻게 보면 유형에 따라서 그 개통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독교 대안학교 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앞선 연구자들에 의하여서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반 대안학교 유형과 관련해서는 앞서 손원영 교수가 자기 논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유형화를 보여준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박상진 교수님이 기독성, 그리고 또 학교성, 기독교와 학교라고 하는 두 가지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그 같은 일을 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박상진, 조인진, 강영택, 이영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10가지의 근거, 7개의 기준 이런 방식으로 유형을 더욱더 세분화하여 기독교 대안학교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이 다 유용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특성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발전의 운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단순한 방식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역사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도록 만든 주체와 동인, 동력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간단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신학과 교회로부터의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입니다. 신학과 교회로부터의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인데, 이건 한마디로 학교 교육 목적에 대한 반성에서 온 겁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과 같은 목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오게 됐는데, 기독교 공동체의 학교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선교지향적인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고 할 때 국제화 인재, 이런 게 이제 주요한 교육의 목적이 됐고, 이러한 목적 때문에 생겨난 학교들이 주로 신학과 교회로부터의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목사와 교회가 설립의 주체가 되죠. 신학을 공부한 목사, 그리고 또 그의 지도력 안에 있는 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됩니다. 이렇게 목사와 교회가 중요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개신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역사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실천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가들, 종교개혁가들이 루터,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교회개혁만 아니라 학교를 개혁하고 설립하고 학교운동을 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대 이후에도 이제 국가가 공교육을 독점하게 되자 기독교 사립학교를 쭉 교회가 독려하여 기독교 공동체로 하여금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도록 했고, 특히 이제 교회가 주체적으로 학교를 사립학교를 세워서 진행해온 것 같은 경우는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리고 또 학원 선교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으로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왔죠. 더불어서 상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1990년대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새로운 세대가 줄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학교가 공교육에 대한 획일적인 관리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비기독교적인 가치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강요받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기독교 공동체가 더 많이 받아가면서 우려하고, 또 공교육과 그리고 또 사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번창하다 보니까 교회 내의 주일학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수련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그 같은 여론이 비등하게 높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의 미래를 또 우려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목사와 그리고 또 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든 그 같은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기독교 공동체 자체는 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기반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교사의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고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가 아주 유아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학원 선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 기본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를 해본다고 하는 것과 같은 실험이 나서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형의 학교는 특히 두 가지 특성을 보였는데 기독교 인문교육, 기독교 인문교육에 강조점을 두는 그와 같은 유형, 전통적인 서구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 인문교육, 그리고 또 이제 논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고전 읽기라든지 이러한 이제 신학 예비 학교로서의 그와 같은 특성, 이런 것들이 기독교 인문교육 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교육, 기독교 신앙과 영성과 더불어서 영어와 인문교육을 강화하는 그와 같은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국제학교를 따르는 그와 같은 흐름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죠. 국제라고 하는 표현, 유사 표현을 가지고 있는 학교만 해도 98개나 될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라든지 아니면 영어 수업이라든지 해외 캠퍼스라든지 해외 학교 학생 교류라든지 그리고 또 국립 기독교 학교의 교과서를 직접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국내에만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는 그 같은 준비를 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운동이 바로 교회와 신학과 교회로부터 설립된 기독교 대안학교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의 실제 조사에서도 보면 40% 이상, 40%에서 한 50% 사이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바로 이와 같은 유형 가운데 있는 대안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학교 교육 운동으로부터 생겨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한마디로 학교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반성입니다. 앞의 유형이 학교 교육 목적에 초점을 맞춘 그와 같은 반성이라면 바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학교 교육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은 학교 교육 자체에 대한 교육학적인 반성, 기독교 교육학적인 반성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는 죄송합니다. 5분 정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유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에 있어서 앞에 선구자들 앞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활발하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선구자들과 촉진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구자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한 세대 안에 있으니까 모든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가들입니다. 그 행정가들,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교사들, 모두가 한 세대 안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선구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이 개별 학교의 중요한 선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특별한 조직체에 의해서 확산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학교들로 모여있는 연대, 하나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선구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홍순명, 그리고 김요셉, 신기영, 단혜향, 정기원, 김홍환, 박영수 등등 이러한 분들이 주목받아온 저와 같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주요 촉진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촉진 활동을 활발하게 벌려왔던 두드러진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4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고신대학교 김성수입니다. 이 순서는 순전히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과 관련된 교육과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을 촉진시켜온 시간적인 순서이고요. 김성수 같은 경우는 1978년부터
기독교 학교와 관련된 학위 논문이 1984년에 발표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비록 동남권에 있었지만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과 관련된 교육과 그리고 또 기독교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별한 과정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쭉 개설해 왔고, 이와 같은 교육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을 볼수 있고, 그 다음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의 이수경 교수, 1990년대부터입니다. 1990년대부터인데, 이제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이 서울의 서대문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을 때 교육연구원, 기독교 학교 연구 모임 등등, 그 이후에 교육대학원, 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의 이수경 교수는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여서 이러한 실체적인 실천의 문제에 상당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학교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가 바로 기독교 학교 운동의 본산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여자대학교의 김선효 교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선효 교수님은 이제 대한교육센터를 서울여자대학에서 운영을 했고, 김선효 교수님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결과로서 칼빈 대학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 대안교육, 홈스쿨링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촉진시켜오는 그 같은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의 전반적인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정들, 방법, 중립성 등등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왔죠. 그 다음 장로신학대학교 박상민 교수님이신데, 이제 2000년대 중반, 2005년 이후에 또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위한 기독교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제 종교적인 중립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유형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사회학적인 그와 같은 연구 검토, 그 역사학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전문적인 그와 같은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를 통한 실패 조사의 연구라든지 아니면 교육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서 이제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사회 안에도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교수님 이제 1분 안에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촉진단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대안교육협의회, 그 다음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 등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 넘겨주십시오. 이러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상당한 미래 도전 앞에 있죠. 적출산의 문제, 영세한 재정의 문제, 정교 소극적인 인식, 그리고 또 이제 재정기금의 한계 등등 이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에 참여해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교육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온 게 현실입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면 교육 여건과 성과의 제고로 교육 품질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하는 문제이고요. 이 일의 해결은 결국 기독교 가정과 교회 모두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인식과 소명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교육을 실천해 가려고 하는 그 같은 의지,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맞추어두었는데 여러 가지 조작의 미숙함으로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